한순간에 위풍당당했던 황제의 아내는 어둠 속에 매달린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습니다. 금지된 행동으로 로마의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발레리아 메살리나는 단순한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헤아릴 수 없는 스캔들과 통제할 수 없는 광기의 상징이었죠. 무엇이 그녀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비극적인 삶은 어떻게 끝을 맺었을까요? 이 암울한 역사의 한 장을 풀기 위해 우리는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두운 회랑으로 여정을 시작하며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발레리아 메살리나는 서기 15년, 고대 로마의 심장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귀족 가문에서 성장했죠. 그녀의 아버지 마르쿠스 발레리우스 메살라 바르바투스는 로마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집정관직을 맡았습니다. 어머니 도미티아 레피다는 황실 혈통으로 그녀에게 높은 지위를 안겨주었죠. 어릴 적부터 메살리나는 권력과 부유함, 사치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웅장한 궁전, 곳곳에 널린 하인들, 모든 구석을 채운 황금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호화로움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시대의 귀족 가문의 여성들은 정치 게임의 졸병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결혼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과 권력 강화를 위한 동맹이었죠. 메살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비참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정치적 거래에서 흥정되고 교환되는 모습, 젊은 여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과 강제로 맺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꿈이 무자비한 야망과 권력에 대한 탐욕 아래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메살리나는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엄청난 야망을 가졌죠.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내면에서 신음하는 억압된 욕망의 거대한 폭풍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서기 38년, 그녀가 13살이 차에 되기 전 그녀의 삶의 궤적을 영원히 바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보다 30살이나 많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와의 결혼이 주선된 것이죠.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인들의 눈에 이상적인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장애를 겪었으며 움직임은 눈에 띄게 불편했고 말더듬이로도 알려져 있었죠. 그 결과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나약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황제라는 사실, 즉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야심찬 소녀 메살리나는 갑자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그녀는 새 궁전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황금실로 수놓인 화려한 흰 드레스를 입고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의 눈은 기쁨을 반영하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위험을 암시하는 무언가를요. 그녀는 자신이 이제 로마의 황후가 되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운명의 손에 쥐어진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아니,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제국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여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메살리나는 서기 39년에 첫 딸 옥타비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서기 41년에는 둘째 아들 브리타니쿠스를 얻었죠. 이제 황위 계승자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그녀는 추가적인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된 것이 그녀의 반항적인 본성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약 없이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핑계를 제공했죠. 처음에는 메살리나도 순종적인 아내이자 완벽한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구 옆에서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귀족들과 미소를 나누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했죠. 하지만 궁전에 닫힌 문 뒤에서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이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남편 클라우디우스는 제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완전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회의에 참석하거나 고대 서적들로 가득 찬 서재에서 책을 읽는 데 보냈죠. 그는 그녀를 그저 자식을 낳아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도구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끊임없는 무관심과 깊은 감정적 공허함은 메살리나를 서서히 다른 존재, 더욱 어두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메살리나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단계였습니다. 개인적인 파티를 열거나 일부 귀족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 같은. 하지만 곧 이러한 만남은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발전했죠. 그녀는 궁전한 자신의 개인 공간으로 남자들을 초대했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대담한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대담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신들 자체에 도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했던 점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비밀리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궁전 복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귓속말을 하고 경비병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러나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황후를 감히 고발하는 자의 운명은 죽음이 확실했으니까요. 메살리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교묘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메살리나는 궁전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숨길 수 있는 어두운 색 망토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황제의 거처를 떠나 로마의 빈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그녀는 궁전의 성벽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선술집에 들러 일반 사람들 사이에 앉아 권력의 제약 밖의 삶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갈망했어요. 황금 세장에 갇힌 차가운 조각상이 아닌 살아있다는 느낌을 원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제국의 근간을 뒤흔들 진정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일은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살리나가 찾아간 곳은 루파나르라고 불렸는데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매춘업소였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모든 남자가 알았지만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곳이었죠. 돌로 된 벽은 갈라져 있었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으며 어둠이 모든 구석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가난한 여자들은 한 줌의 하찮은 구리 동전을 받고 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장소에 로마의 황후가 변장하고 나타났죠. 그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리스카라고 불렀는데 당시 이 업계 여성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었죠. 그녀는 아래층의 작은 방을 선택하고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가난한 남자들, 힘든 노동자들, 군인들,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누가 오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느낌을 경험하는 것, 운명이 가둔 황금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측근 하인들 중 일부가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오래된 터널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도록 주선했고 길이 경비병들로부터 비어 있는지 확인했으며 완전한 침묵의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처음에는 노예들과 하인들 사이의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곧 군인들에게로 그리고 하급 장교들에게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로마의 황후가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광기의 한 형태처럼 보였죠.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이 주고받던 모든 소문보다 더 미쳤습니다. 메살리나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측근들 앞에서 자신의 모험을 자랑했죠. 귀족 친구들에게 밤의 모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타락한 장소로 변장하고 갔던 방법을 묘사하며 웃었죠. 이 여자들 중 일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질렸고 다른 일부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메살리나가 다른 어떤 여자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모든 규칙, 모든 관습, 모든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억압하고 가둔 세상에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일은 더욱 놀라웠죠. 어느 날 밤 메살리나는 자신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로마에서 유명한 매춘부 스킬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스킬라는 하룻밤에 25명의 남자를 상대하는 능력으로 유명했는데 이 기록은 깨뜨릴 수 없는 기록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메살리나는 광기와 자만심 속에서 스킬라를 능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강하고 가장 유능하며 가장 대담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하여 그날 밤 그녀는 루파나르로 가서 자신의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업소 주인에게 남자들을 한 명씩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 작고 어두운 방에서 밤새도록 머물렀습니다. 남자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왔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어떤 고통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그녀는 기록을 깼습니다. 25명의 남자. 이것이 로마의 황후가 하룻밤에 해낸 일이었죠. 하지만 이 광기 어린 승리는 사실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죠. 이날 밤의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남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심지어 업소 주인 자신도 이 일을 비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야기는 로마 전역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속삭임을 주고받았고 시장의 상인들은 소식을 교환했으며 변경의 병사들조차 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궁전에서는 재앙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메살리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아마도 그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뒤에 그녀가 저지른 일이 이전의 모든 일보다 더 미쳤으니까요. 서기 42년, 메살리나의 눈에 그녀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실리우스였는데 로마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선출직 집정관이었고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뛰어난 체격을 가졌습니다. 짙은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를 모든 사람의 찬사 대상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실리우스가 단순히 이용하다가 버릴 수 있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심차고 위험하며 권력을 갈망하는 남자였습니다. 메살리나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서 황제의 자리 자체에 오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메살리나의 이전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비밀과 억제할 수 없는 욕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궁전 내 개인 공간에서 만나 엿보는 경비병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곧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변했죠. 실리우스는 그저 황후의 비밀 연인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갈망했고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탐냈죠. 그리고 메살리나는 순전한 광기의 순간, 혹은 어쩌면 진정한 사랑에 휩싸여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라우디우스가 군사 원정으로 로마를 비운 사이 메살리나는 불가능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실리우스와 공개적으로 정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아직 합법적인 황제의 아내인 상태에서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 대역죄이자 제국 자체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실리우스의 집에서 열렸고 수십 명의 귀족과 친한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음악과 춤소리가 울려 퍼졌고 술은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메살리나는 핏빛이자 임박한 위험의 색깔인 붉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끄럽게 웃고 멈추지 않고 마시며
마치 해방된 여왕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진실은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사형 선고에 서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엄청난 스캔들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적 쿠데타였으니까요. 실리우스가 새로운 황제가 될 것이며 클라우디우스의 시대는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는 명확한 선언이었죠. 하지만 메살리나는 자신이 하는 일의 위험성을 진정으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광기에 사로잡혔던 걸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법보다, 오래된 전통보다, 심지어 클라우디우스 자신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성이 어떤 처벌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한 것이죠. 소식은 로마 밖 군사 진영에 있던 클라우디우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비방하려는 적들이 퍼뜨린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 출처에서 보고가 잇따라 들어오자 그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깊은 굴욕감과 분노,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나빴던 것은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부부간의 배신이 아니라 명백하고 직접적인 쿠데타 시도였으니까요. 실리우스와 메살리나가 자신을 전복시키고 심지어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의 목이 그 대가가 될 것이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엄중한 경호 속에 급히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으며 평소보다 더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살기 어린 분노였죠.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실리우스를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이른 아침 실리우스의 집을 급습했고 그가 한 여자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메살리나가 아니라 그의 하녀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침대에서 끌려 나와 재판도 없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이우스 실리우스의 목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광장에서 잘렸습니다. 피가 돌 위에 흘러내렸고 그의 머리는 나무 바구니에 떨어졌습니다. 몇 주 전 그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던 군중은 이제 그의 끔찍한 죽음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메살리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클라우디우스의 귀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끝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궁전을 탈출하려 했지만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로마 전체가 그녀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감시 아래 있었고 모든 문은 그녀의 면전에서 닫혀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남은 유일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메살리나는 클라우디우스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지 말라고 설득한 조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메살리나가 치명적인 무기, 즉 아름다움과 말의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면 클라우디우스를 무엇이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눈물을 흘리는 방법, 간청하는 방법, 그리고 그의 감정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극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서진 심장 어딘가에 그녀에 대한 약간의 사랑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조언자들, 특히 궁전의 가장 강력한 하인이었던 나르키수스는 두 사람의 만남을 단호히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경비병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메살리나를 황제에게서 떼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메살리나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짧고 냉정한 내용이었죠. 그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형인들이 그 일을 대신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귀족들이 치욕스러운 공개 처형 대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오래된 로마 전통이었습니다.
메살리나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무척 좋아했던 호화로운 루쿨루스 정원에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은 찢어졌으며 울음으로 인해 두 눈은 붉어져 있었죠. 그녀의 어머니 도미티아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곁에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는 딸에게 병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살하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단검을 쥐고 메살리나에게 내밀며 가슴을 찌르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메살리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손은 떨리고 단검은 계속해서 손에서 떨어졌죠. 그녀는 울부짖으며 죽고 싶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아직 27살의 어린 나이였고 그녀의 삶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이 도착한 것이었죠. 그들의 지휘관은 에보두스라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자비심 없는 남자였죠.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메살리나가 땅에 앉아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고 몸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에보두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르키소스에게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아무런 감정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메살리나는 그에게 간청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사 중 한 명에게 앞으로 나서라고 고갯짓했죠. 병사는 칼을 천천히 뽑았고 차가운 강철이 햇빛 아래 번쩍였습니다. 병사가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땅바닥을 기어가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빌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병사의 칼날이 그녀의 목에 박혔습니다. 피가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몸은 바닥에 미동도 없이 쓰러졌죠. 즉시 숨을 거두지는 못했고 몇 분 동안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위하늘의 푸른 돔을 응시했습니다. 아마 풋풋했던 어린 시절이나 로마 황후로서의 첫날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극한의 추위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고 심장은 박동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메살리나는 그 정원에서 외롭고 패배하고 좌절한 채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특히 클라우디우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더욱 잔인했음. 그녀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클라우디우스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게 소식을 받아들였고 이내 와인을 더 청하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낯선 사람의 죽음을 들은 것처럼요. 이 무덤덤함이 그녀를 향한 차가운 감정의 진정한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참석자들 앞에서 꾸며낸 연기였을까요?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황제가 메살리나의 이름을 모든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고 명령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공공광장에 있는 그녀의 동상들을 부수고 모든 비문과 종교 건축물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그녀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잊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고대 로마에서 가장 암울하고 논란이 많은 이야기 중 하나로 그녀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역사가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메살리나로 하여금 그 모든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단순히 쾌락을 쫓는 무모한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움직인 더 깊은 동기가 있었을까요? 일부 역사적 가설은 그녀가 실제 정신질환을 앓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마 너무 어린 나이에
황후가 된 것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이 그녀의 정신적 존재를 산산이 부서뜨렸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13살짜리 소녀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이 법이 되고 당신의 모든 행동이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생활도 자유의 여지도 정상적인 삶의 가능성도 없는 거죠. 메살리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우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다른 이들은 그녀의 행동이 고대 로마의 지배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의 한 형태였다라고 봅니다. 남자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죠. 황제들은 수십 명의 정부를 두었고 귀족들은 공공연히 매충구를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똑같이 행동하면 즉시 야만적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아마 메살리나는 이러한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남자들이 하는 일을, 심지어 그들을 능가하는 일을 하겠다고 세상에 선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세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어쩌면 메살리나는 역사가들이 묘사한 괴물이 아니라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녀에 대해 아는 대부분은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 같은 로마 역사가들의 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들은 강력한 여성을 경멸하는 사회에 살았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클라우디우스 이후의 황제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역사를 썼고, 이 황제들은 클라우디우스와 그의 가족의 명성을 훼손하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메살리나의 이야기를 과장했거나 심지어 일부 세부 사항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들이 묘사한 만큼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던 야심, 많고 똑똑한 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녀의 적들의 펜으로 쓰였고 그녀는 일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진실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살리나가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다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삶은 28살에 끝났고 그녀의 명성은 영원히 더럽혀졌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메살리나의 죽음 이후 몇 달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조카딸 소 끽시아오 아그리피나와 결혼했죠. 이 여자는 메살리나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그녀는 쾌락을 좇는 대신 절대적인 권력을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 네로가 제국의 황제에 오를 수 있도록 길을 닦았고 이어서 자신이 직접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했다고 전해집니다. 메살리나의 아이들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딸 옥타비아는 네로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고 네로는 나중에 그녀를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아들이자 정당한 황위 계승자였던 브리타니쿠스는 14살이 되기도 전에 독살당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아들 네로가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위협하는 어떠한 위험도 제거하길 원했습니다. 이로써 메살리나의 모든 혈통은 단절되었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자체가 광기와 만연한 부패의 무대였다라는 점을요. 메살리나는 예외가 아니라 더 광범위하고 어두운 패턴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녀 다음에는 남편인 황제를 제거한 아그리피나가 왔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와 아내를 죽이고 로마의 불을 지른 네로가 뒤따랐습니다. 그들 이전에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며 귀족들의 아내들을 유린한 칼리굴라가 있었죠.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절대 권력이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끔찍한 악몽의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메살리나는 그 괴물 중 하나였지만 유일한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그녀의 행동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회가 어떻게 이 모든 타락을 허용했는가에 있습니다. 그 답은 절대 권력의 본질 자체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 모든 권한을 가질 때 그는 인간성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통치 초기에는 타고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이자 역사가였으며 전투에 참여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했죠. 하지만 그가 황위에 올랐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첨꾼과 위선자가 되었죠. 모두가 그에게 진실이 아닌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했고, 이는 그가 궁궐복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살리나는 이 약점을 비할 데 없는 교묘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준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그녀가 완벽한 아내이자 다정한 어머니, 그리고 품이 있는 황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신뢰를 어떠한 비난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이 클라우디우스에게 전해질 때마다 그녀는 울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나 질투심 많은 자로 비난했고, 클라우디우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매번 그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메살리나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쾌락이나 반항심 때문만이 아니라 복잡한 충성과 동맹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녀가 관계를 맺었던 모든 남자는 그녀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비밀과 약점, 야망을 파악했고, 이 영향력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메살리나는 사실 위험천만한 정치 게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클라우디우스와는 별개로 자신만의 권력 기반을 구축하려 애썼는데, 황제가 영원히 재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녀는 아들 브리타니쿠스를 보호하고 그가 황좌에 오를 수 있도록 강력한 동맹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단 하나의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과감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실리우스와의 공개 결혼은 재앙적인 실수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좀 더 기다리고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면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나친 오만과 과도한 자신감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똑똑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나르키소스, 궁정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 시종은 처음부터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며 결정타를 날릴 적절한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에게 모든 것을, 그 끔찍한 세부 사항까지 다 말했고, 메살리나와 실리우스가 그를 암살하고 황위를 찬탈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고 설득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황제를 보호하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나르키소스는 메살리나가 자신의 영향력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다른 최고 시종들은 마쿠에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메살리나는 이 지배를 깨뜨리려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메살리나가 자신들을 제거하기 전에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궁궐 내 숨겨진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검이 아닌 정보와 음모로 벌어진 전쟁이었죠. 그리고 메살리나는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녀가 적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성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게임에서 수십 년을 보낸 남자들, 자비도 주저함도 모르는 남자들과 맞서야 했으니까요. 메살리나의 죽음 이후 나르키소스와 궁정 고문들은 클라우디우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내인 아그리피나에게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메살리나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인내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고 경솔하지도 않았으며 교묘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클라우디우스를 설득하여 아들 네로를 브리타니쿠스 대신 황위 계승자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클라우디우스의 마음에 옛 고문들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클라우디우스의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황제는 기원 후 54년에 사망했고 네로가 황조에 올랐습니다. 그는 겨우 17살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한동안 로마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저주이고 그것을 쫓는 자는 저주받은 운명을 맞이하죠. 네로는 성장하면서 더욱 독립적이 되었고 어머니의 간섭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결국 아그리피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네로 자신은 모든 면에서 그들 모두를 능가하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개혁과 정의를 약속하며 통치를 시작했지만 곧 미치광이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메살리나의 딸인 아내 옥타비아를 간통 혐의로 거짓 비난한 후 죽였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잘라 새로운 정부인 포파이아 사비나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되어 자란 이 소녀는 결국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남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메살리나의 유일한 아들 브리타니쿠스의 운명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는 겨우 14살 때 궁정의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네로는 상석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도중 브리타니쿠스는 한 잔의 물을 요청했습니다. 하인이 물을 가져다 주자 소녀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땅으로 떨어졌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독이 그의 내장을 속에서부터 불태우고 있었고 그의 비명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아무도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네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몇 분 후 브리타니쿠스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두의 눈앞에서 죽었지만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메살리나의 마지막 아이들이 끝을 맞이했고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미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양동생의 목숨을 앗아간 네로 자신도 결국 버림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원 후 68년, 군대와 백성들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로마를 탈출하려 했지만 피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동맹자들이 그를 버렸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빌라에 고립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듣고 단검을 움켜쥐고 자신을 찌르려 했지만 손은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인이 그의 목을 찔렀고 네로는 마지막 말을 속삭이며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가 죽는가. 이로써 위대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함께 시작되어 미치광이 네로 황제와 함께 끝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에게 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메살리나는 이 파멸적인 붕괴의 일부였고 끝나지 않는 광기와 피의 사슬 속 한 고리였던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살리나에 대해 아는 이야기는 완전히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다루는 대부분의 역사적 자료들은 그녀가 죽은 지 수십 년 후에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명성을 훼손하려 애썼던 다른 황제들의 재위 기간에 쓰였습니다. 메살리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쓴 역사가 타키투스는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에 글을 썼는데 트라야누스 황제는 이전의 폭군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을 덕망 있는 황제로 내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메살리나와 다른 인물들의 부패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또 다른 역사가로서 스캔들과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기록만큼이나 오락을 위해 글을 썼죠. 그래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극적인 세부 사항을 추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메살리나가 그렇게 자주 사창가를 드나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귀족 로마인들 사이에서 흔했던 혼의 관계를 가진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후이자 여인이었기 때문에 괴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역사는 늘 승리자와 강자들에 의해 쓰여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메살리나는 패배했기에 이야기 속 악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단지 냉혹한 권력 게임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 놓여 어떻게든 생존하려 애썼을 뿐이죠. 그리고 실패하자 그녀는 역사에서 지워지고 영원히 오명이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일부가 과장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남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이런 타락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답은 공화정이 제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살리나 시대 한 세기 전, 로마는 원로원이 통치하는 공화정이었습니다. 법과 견제, 균형의 시스템이 있었죠. 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그 뒤를 이은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그 사람은 법 위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현명하고 공정했지만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카프리 섬에 은둔하여 금지된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고 자매들을 능욕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나약했으며 여성들에게 휘둘렸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로마를 불태우면서 리라를 연주했습니다. 이러한 광기의 연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제한적인 절대 권력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메살리나는 바로 이 부패한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부패를 만든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서 살며 적응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 시대의 다른 저명한 여성들을 보면 메살리나가 가장 악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리비아는 아들 티베리우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명을 독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그리피나 대제는 황제에게 음모를 꾸미다 유배지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는 엄격한 규칙에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성들은 강력하고 야심차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메살리나는 죽음의 방식과 그녀를 따라다닌 성적 스캔들 때문에 그들 중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이나 음모 면에서는 다른 여성들보다 더 강하지 않았고 어쩌면 자신의 패를 너무 일찍 드러냈기에 현명함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국 로마에서 살아남기 위한 황금률은 간단했습니다. 조용히 음모를 꾸미고 조심스럽게 살인하며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죠. 메살리나는 이 규칙을 어겼고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거의 조명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문화에 미친 메살리나의 영향입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메살리나는 문학과 예술에서 지울 수 없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인들은 그녀에 대한 풍자시를 썼고 철학자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중세에는 교회가 그녀의 이야기를 여성들에게 타락에 대한 경고로 활용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가들이 그녀를 유혹적인 악녀로 그렸습니다. 심지어 현대에도 그녀에 대한 소설, 연극,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각 시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재해석했습니다. 18세기에는 남성 지배 사회의 희생자로 묘사되었고 20세기에는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된 여성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는 우리는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메살리나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그녀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희생자였을까요? 혹은 그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시대를 살았던 인간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짧지만 파괴적이었던 삶을 살았던 모순으로 가득 찬 복합적인 인물. 그녀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며 그 유혹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살리나의 일대기에서 얻는 가장 심오한 통찰은 단순히 난잡함이나 스캔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오히려 억제되지 않은 야망이 치러야 할 막대한 대가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데 내재된 위험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시대 로마 사회는 개인을 일상적으로 상품화하며 그들을 단순한 도구처럼 취급했습니다. 특히 여성은 교환되고 취득되는 물건으로 전락했죠. 메살리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억압적인 구조를 해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결국 무산되었고 격동적인 삶만큼이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몰락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메살리나의 샬롬은 로마 역사의 면면에 즉각적이고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가 죽은 직후 클라우디우스는 그녀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의 기억은 황제의 명령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가정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널리 회자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활기찬 시장에서는 타락한 황후에 대한 이야기가 속삭여졌습니다. 주점에서는 남자들이 그녀의 행적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귀족 여성들은 자신들의 딸들에게 그녀의 운명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여성들은 그녀를 특이한 의미에서 용감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행동을 감히 한 사람, 남성들의 손에 놀아나는 단순한 말이기를 거부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이러한 내재된 역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후대 로마 연대기 작가들은 강력한 여성들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가혹한 경고로 자주 그녀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무질서와 파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메살리나와 다른 인물들을 주요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동시대의 남성들이 훨씬 더 악랄한 행동을 저질렀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칼리굴라는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하고 자신을 신으로 선포했으며 네로는 로마 절반을 불태우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남성이 통치에 부적합하다는 증거로 인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받았고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메살리나는 가부장적 영역에서 자신의 힘을 주장한 것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렀죠. 또한 그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기 1세기경 로마는 제국의 정점에 서서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그 광대한 영향력은 서쪽의 브리타니아에서 동쪽의 시리아까지, 북쪽의 게르마니아에서 남쪽의 이집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백만 명이 로마의 권위 아래 살았으며 이 거대한 제국은 수도 내 단 하나의 궁전 단지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황제들이 즉위하고 퇴위하며 복잡한 음모를 꾸미고 암살을 승인했던 곳이었습니다. 메살리나는 바로 이 저주받은 권력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제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고 미소 한 번, 말 한마디가 곧 최후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광기에 빠져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압박감, 끊임없는 불안, 그리고 끝없는 부유함이 치명적인 혼합물을 이루었습니다. 젊은 여성인 메살리나는 이 가혹한 영역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노련한 전사도 전략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황후의 지위에 오른 귀족 소녀였습니다. 이 가혹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그녀가 터득한 유일한 방법은 걷잡을 수 없는 반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항은 혼란스럽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며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뚜렷한 목표가 없었고 이는 결국 그녀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그리피나에 훈련된 선견지명, 체계적이고 인내심 있으며 강철 같은 침착함을 가졌더라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녀의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비극적인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메살리나에게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녀를 기리는 동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체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도 없습니다. 꼼꼼하게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무덤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장소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글, 즉 그녀를 증오했거나 그녀의 이야기를 도구로 사용했던 연대기 작가들이 쓴 기록들 뿐입니다. 이 기록들은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유일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심오한 보편적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는 본질적으로 공정하지도 전적으로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승리자, 즉 펜을 든 자들에 의해 쓰여지며 패배한 자들은 지워지거나 비방당합니다. 패배를 겪은 메살리나는 결과적으로 모든 묘사에서 괴물 같은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글자들 사이에 훨씬 더 복잡한 과거를 가진 진정한 여성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대안이 주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단지 생존하기 위해 애썼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고대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30년이나 나이 많은 낯선 남자와 결혼하게 될 운명이라고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사전 교육이나 준비 없이 갑자기 제국 전체에 막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는 감시, 만연한 질투, 사방에서 오는 끊임없는 음모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당신의 행동이 메살리나와 크게 달랐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우리가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에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인간은 엄청난 압력을 받을 때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너지고 어떤 이들은 저항을 택하며 일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메살리나의 경우 그녀는 반항의 길을 택했지만 그것은 결국 그녀를 완전한 파멸로 몰아넣은 잘못되고 통제되지 않은 저항이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의 결말에 가까워지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가 우리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메살리나의 삶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르기에 이러한 질문이 처음에는 기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깔린 지혜는 사실 존재하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통제되지 않은 권위는 남성의 손에 있든 여성의 손에 있든 본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감시가 없고 보편적인 법규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폭정의 시작을 조장하게 됩니다. 둘째, 사회 구조는 서로 다른 기대로 인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됩니다. 한 성별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반면 다른 성별은 결과를 회피할 때 심각한 불평등이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셋째, 역사 자체는 순수한 진실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승리자와 지배자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서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려 깊은 숙고 없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충동에 저항하며 비판적이고 분별력 있는 시선으로 역사를 탐구해야 합니다. 메살리나는 인간성을 가장 완전하게 구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개인에게나 있을 법한 염원, 야망,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잔혹한 시대에 펼쳐졌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녀가 악마로 분류되든 희생자로 분류되든 혹은 두 가지 정의를 모두 아우르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분류되든 그녀의 기록은 다시 이야기될 가치가 있습니다. 단 그것은 모든 역사적 인물 뒤에는 삶을 경험하고 고난을 견디고 꿈을 품었던 진정한 인간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상기시킵니다.
인생은 결국 흑백의 극명한 이분법이 아니라 미묘한 회색의 끊임없는 연속체이기 때문입니다. 발레리아 메살리나의 전체 이야기를 이제 모두 살펴보았으니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나요? 과연 그녀는 기록된 역사상 가장 방탕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격동의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지극히 복잡한 인간이었을까요? 궁극적으로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역사의 기록들은 비슷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체계적으로 비난받은 강력한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일상적으로 영웅시된 폭군들의 이야기로 말이죠. 과거를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은 끊임없이 더 깊이 파고들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 모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심오한 거울로서 기능합니다. 메살리나의 이야기는 비록 어둡고 논쟁적인 면이 있지만 인류의 공유된 연대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조각입니다. 영광과 타락, 승리와 몰락, 애정과 증오로 가득하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요소들이 바로 우리 인간성을 정의하죠. 이로써 로마를 뒤흔들고 논쟁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유산을 남긴 황후의 대서사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서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역사 이야기를 다루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고대의 어두운 시면으로 또 한번 뛰어들 것입니다.